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0일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제 광주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장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최근 몇 달 사이에 건강이 매우 악화된 것을 역력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재판에서도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해서 휴정되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재판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상식 있는 국민들이라면은 지금 연세가 90인, 만 90인 전직 대통령, 그리고 감옥에 또 갔다 오고 백담사에 일종의 귀양살이도 한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대우를 해도 되느냐, 한국 언론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한국의 법원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울분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울분이 공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언론에서 사설을 통해서 또 지명도가 있는 사람의 글과 말을 통해서, 그리고 정당의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문제를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언급할 가치가 있는 사안입니다. 첫째, 왜 광주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재판 받는 사람은 서울에서 하는데 이것은 재판 관할지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관례로 본다면 서울에서 재판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나왔으면 항소심은 또 서울에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항소심 재판까지도 광주에서 한다? 이게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서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광주 사태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파렴치범 운운한 게 사자 명예훼손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일 때만 그 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이때 헬기 사격은 헬기 사격을 해서 사람이 살상됐다는 뜻을 의미하는 그런 헬기 사격입니다. 그냥 뭐 연습으로 공중에다가 헬기 사격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집단 살상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전두환 회고록이 허위냐 아니냐, 이게 핵심 쟁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심 판결문을 읽어보면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유추. 증거가 없어요.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은 그건 집단적인 떼죽음이, 집단적인 살상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첫째, 죽은 사람 이름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부상자, 그리고 탄피, 흔적, 치료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전무합니다. 그리고 증언으로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많아봤자 수십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950년 5월 광주 사태 기간에 저도 광주에 있었습니다만 날씨가 맑았어요. 맑은 날이 많았습니다. 특히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특정되는 날 날씨가 좋았어요. 그러면은 한 분 쏘면 수천 발이, 분당 수천 발이 나가는 그것을 본 사람이 왜 수십 명입니까?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런데 1심 재판장은 아주 애매한 판결을 했어요. 헬기 사격이 있었는데 그 헬기 사격이 살상 목적 그리고 떼죽음을 부른 그런 헬기 사격이었다는 증거는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죄를 선고를 해야 되는데 조비오 신부가 이야기한 게 그런 집단 살상 헬기 사격을 꼭 지칭한 건 아니다. 그냥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전두환 측이 나쁜 사람이라고 한 게 사자 명예훼손이 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1심 재판장의 이 판결은 희대의 비겁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죄였어야 하죠. 그리고 그런 요설이 어디 있습니까?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집단 살상 헬기 사격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래 해서 지금 현재로는 살상용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는 현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그 상 무시해버리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국민들을 오도를 하고 국민들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광주 사태 때 당연히 수십 명을 죽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역사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가담한 게 국방부입니다. 송영부 국방장관 시절에 특조위를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보고서가 황당무계합니다. 그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마 그 문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두고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월간조선만이 그래도 월간조선에 실은 제가 쓴 이지영 기자가 쓴 글만이 그래도 그것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사격한 조종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종사 수십 명이 살아있는데 아무도 쏘았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출동했더니 이른바 시민군으로부터 사격을 받아가지고 헬기에 사격을 받았다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헬기 사격 없었다는 결론을 특조위가 내야 되는데 헬기 사격 없었다는 증언을 나열한 다음에 그래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 왜냐? 사격하라는 명령이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격하라는 명령이 내려갔지만은 조종사들이 현장에 출동해 보니까 사격할 상황이 아니다 해가지고 거부했던 겁니다. 그 조종사들은, 거부한 조종사들은 광주 시민들이 영웅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다가 90세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광주로 불러내서 어제와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 이 근원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18 기념사를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매장 사격명령 헬기 사격 이거 조사를 하라. 대통령이 조사하라고 하니까 국방부는 지금까지 국가적 조사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결론이 한 5번 나왔는데 그걸 뒤집어버리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조작한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헬기 사격 명령자 조사하라. 그거는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아마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명령자라고 하려고 한 모양인데 되지 않았습니다. 안매장 아무리 봐도 안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3개는 다 과거에 해명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왜 또 하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런 무리가 생기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 곤욕 치르기가 다시 재개된 거죠. 자, 그러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떤 존재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보호하는 세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전두환 대통령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거냐? 문재인보다는 훨씬
굵게 역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언제냐? 10년 뒤냐? 통일된 다음이냐? 어쨌든 역사에 그렇게 기록될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시간이 좀 깁니다. 10년, 20년 아니라 100년, 1000년 단위로 이야기할 때, 그리고 어차피 물리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생전에 자신의 명예회복은 어려울 겁니다. 그럼 역사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한국 역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으로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한 사람으로 기록될 겁니다. 물론 집권할 때 피를 흘리면서 집권한 사실은 이미 다 밝혀졌고 그것으로 해가지고 단죄가 되었습니다. 1979년 12.12 사건이 군사변란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사태 진압 행위 자체가 내란 행위로 단죄되었습니다. 피를 흘렸다 이거죠.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봐야 되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한 1980년부터 그분이 물러난 87년까지의 이 8년간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첫째, 단임 약속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 물러날 때 직선제 개헌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획기적인 발전은 1987년 6.29 선언입니다. 6.29 선언은 전두환 기획, 노태우 주연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사람이 합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제6공화국의 자유와 번영은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피를 흘리고 집권하고 물러날 때는 평화적으로 정권 이양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그렇고 두 번째 경제에서는 역대 대통령 중에 경제 성적표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두 사람이 1, 2위를 다툴 정도입니다. 1980년대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10.1%입니다.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 가능한 겁니다. 경제가 나빠질 때 민주화 운동을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소외됩니다. 경제가 잘 되니까 민주화 운동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무엇보다도 일본을 따라잡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요새 반일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본에 반대한다고 됩니까? 일본을 이겨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길이라는 말도 전두환 정부가 만들어낸 말 아닙니까? 그 길에 성공했다 이겁니다. 경제 성장률 10.1%를 통해서 일본 경제 성장률보다 3배 정도 빨랐습니다. 일본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경제 성장률 세계 1위라는 것은 다른 부분도 같이 성장했다는 뜻 아닙니까? 경제만 성장합니까? 경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정치도, 문화도, 예술도, 체육도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서울올림픽 성공. 서울올림픽 성공의 제1공로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위원장을 지낸 두 분, 노태우, 박세직, 이 세 분이 여러 전 국민이 같이 성공시킨 서울올림픽 3대 공헌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때 신청했던 올림픽 유치를 다시 재개하도록 명령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7년 동안 계속 점검을 하면서 서울올림픽이 올림픽 역사상 가장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든 것 아닙니까? 서울올림픽 성공이라는 것은 이것은 비록 한국 역사상 명예로운 일일 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기여한 점이 큽니다. 즉 동구 공산권 붕괴의 한 단초를 연 게 1988년 서울올림픽이었습니다. 그때 서울올림픽에 참여했던 소련,
중국, 특히 동구권 국가 그쪽 사람들이 오랜만에 열리는 온전한 서울올림픽을 바라보면서 한국의 발전상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분단된 나라에서 식민지를 겪은 나라가 저렇게 발전했는데 우리는 뭐냐 하는 마음이 1989년의 반공 시위로 터졌고, 도미노 현상처럼 여러 나라가 헝가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루마니아까지 민주화로 가는, 자유화로 가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명될 수 있고, 당시 소련 동구권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울올림픽을 전략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께 북방정책을 펴서 북한을 고립시키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활동 무대를 전 세계적으로 넓힌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올림픽은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1987년 6월 사태 때 전두환 대통령은 계엄령을 펴야 되느냐 아니면은 민주화로 가야 되느냐, 즉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일 것이냐 고민하다가 만약 군대를 다시 동원하면은 서울올림픽이 날아간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여서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된 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올림픽은 여기저기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한국의 반정부 세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너무 심하게 데모를 하면은 서울올림픽을 개최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은 불명예가 된다는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제력을 발휘하도록 한 게 서울올림픽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물러날 때는 아마 노태우 대통령 후계자가 자신은 후계자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편하게 살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50 청문회라는 것이 개시되면서 그것도 서울올림픽 직후부터 결국 이분이 오늘의 이런 처지로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이 정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면 안 되죠. 보복이라는 것은 정정당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첫째, 전두환 대통령이 도대체 몇 번이나 당했습니까? 50 청문회 결과로서 1987년 11월에 백담사로 자진해서 유배를 가고 그 가족들이 무더기로 구속되고 아들, 처남, 동생, 그래서 귀양살이 하다가 2년 나왔습니다. 그 중간에 1989년 12월 31일 국회에 불려와가지고 증언을 합니다. 그때 노무현 의원이 명패를 던진 사건이 유명한데 저는 그 국회 방청석에서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로 끝이다. 이제는 새로운 1990년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 약속 안 지켰잖아요. 그 약속 안 지킨 사람은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이죠.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지니까 노태우 비자금 사건 비자금으로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김영삼 대통령은 탈출구를 어디로 만들었느냐? 바로 5.18 특별법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역사의 문제로, 역사적 장르로 넘기기로 했던, 본인도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게 결정했던 5.18 12.12 사건을 공소시효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소급입법을 해가지고 다시 관련자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고 노태우, 전두환 두 사람이 감옥살이 2년 하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때 헌법재판소가 그 법이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었는데 정치적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5대4로 위헌 5,
위헌이 아니다. 위헌 6대 3이 돼야 이게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이야기로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래도 가장 편안했다고 합니다. 참 역설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편안했다. 그때는 정치인들이 가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문안 인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매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 이 벌금 환수 문제를 가지고 다시 전두환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측근 일가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백담사 귀양 간 거, 감옥 간 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사. 지금 도대체 물러나고 나서 87년이면은 34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34년 동안 정치적 보복을 당하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당하고, 아니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을 대우를 해야 됩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김정은만큼 잘못했습니까? 김정일이만큼 잘못했습니까? 어제 있었던 그 사진은 어떻게 보면 다는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심성을 반영하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유머 감각이 아주 풍부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어느 자리에 가든지 기분 좌중을 웃기고 분위기를 아주 밝게 만드는 분입니다.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어떤 자리의 일이 좀 생각이 나는데, 그러나 아마 요사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런 농담을 할 기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어제 그 초췌한 얼굴에서 알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항상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스라고 할 때 보스의 성격을 지닌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당하고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짜증을 냈다든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의기소침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들어서 당하는 시기에는 이미 연로해가지고 육체적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기가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평가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역사의 평가는 분명히 적어도 문재인 이분을 괴롭혔던, 물론 괴롭혔다는 표현에 대해서 저희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렇게 느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명삼, 박근혜, 문재인 이 세 사람보다는 전두환이라는 이름 석자가 역사에 훨씬 굵게 긍정적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